안녕하세요. 편의점 심리학 주인 점주 민트마인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편의점 오셨네요. 환영드리고요.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편의점에 오면은 삼김이죠. 삼김. 삼김입니다. 네.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밥 먹으러 온 기필입니다. 네. 네, 전 더덕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마음껏 드시고요. 네. 돈 안 내고 가셔도 돼요. 근데 진짜? 네. 네, 좋습니다. 그 민트 마인드 네. 점주 바뀌셨어요? 네. 이제 상시 개명을 하면서. 이거 사실은 챗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미더덕은 혀에서 나온 거였잖아요. 네. 이번에는 조금 더 세련돼 보이게 네. 챗GPT한테 물었더니만 민트 마인드로 하라고. 원래 민트 뭐 마인드, 민트 뭐 사이코 뭐 이렇게 말하는데 민트 사이코. 어떤 주문을 주셨길래 민트를? 뭐 컬러를 내가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편의점 얘기를 했더니만 그냥 어쨌든 민트와 마인드. 사실 민트는 사연이 있어요. 제가 오늘 할 얘기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 제가 약간 민트 컬러가 제 생각에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옷이 아니고 제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네. 약간 민트가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트. 사연 있는 이런 얘기는 또 다음 네네네. 사연 있는 여자. 네,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올 봄부터 그 뇌과학은 처음이라 이런 제목으로 몇몇 분들하고 모여가지고 뇌과학 책 그냥 왕초보 이래가지고 모여서 책 읽으면서 얘기 나눴는데 그 책 중에 하나였는데 얘기해보면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요 앞책들은 조금 재미가 없고 요 책은 얘기 꺼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질 볼트 테일러라는 교수님인데 뇌과학자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본인이 겪은 경험담 가지고 뇌과학을 풀어나가는 건데 우리가 왜 성격 유형 검사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뇌과학적 관점에서 성격을 분석해서 이 성향들을 나타내는 거라서 그것도 재미있더라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뭐 되게 유행하고 있는 MBTI나 뭐 애니어그램이나 아니면 뭐 DISC 뭐 또 뭐 있지? 하여튼 그런 것들 외에 좀 약간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괜찮아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 재밌을 겁니다. 오늘 반만 할 거예요. 그럼 2부 다음에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좌반구만 할 거예요. 진짜? 네, 이 책 제목은 한국어로 번역을 한 책 제목은 나를 알고 싶을 때 뇌과학을 공부합니다. 이 제목이었던 것 같고 원 제목은 홀 브레인 리빙이에요. 저게 이제 전외적인 삶을 살자는 그 이분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 이분이 이 테드 강연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막 그랬던 그냥 하버드 대학교에서 잘 나가는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승승장구하면서 그 젊은 시절에 그쪽 세계에서 좀 탑 위치까지 올라가신 분이었는데 37에 어느 날 아침 이제 내 뇌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걸 본인이 직접 느끼시면서 그 진행 과정을 이제 이 책 말고 이 책은 뇌과학에 대한 거였고 그 본인의 수기 에세이를 담아놓은 또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은 나는 내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라는 책이에요. 그건 완전히 에세이만 적어놓은 책인데 그래서 그 본인의 좌뇌가 무너지는 경험을 낱낱이 겪으면서 그걸 절대 잊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무너진 경험을 갖고 그리고 8년 동안 회복하고 난 뒤에 이제 이분 테드에 나오셔가지고 저렇게 강연을 하시면서 전 세계인들한테 뭔가 큰 울림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저게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게 진짜 뇌거든요. 척수를 진짜 사람의 뇌. 다른 분이 갖고 오셔갖고 저분이 장갑 끼고 지금 저렇게 길게 들고 있는 게 척수 부분이죠. 뒤쪽에 척수가 늘어져 있다는데 모형 아니고 진짜 뇌를 들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 교수님인가요? 네, 저분이 지금 이제 그 질 볼트 테일러라는 교수님인데 테드 장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좌뇌가 무너지면서 본인은 이제 좌반구형 인간이었겠죠. 왜냐면 학술적이고 공부하면서 사회적 성취를 해 가려면 그만큼 좌뇌 기능이 월등해야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좌뇌가 무너지면서 더덕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참나를 체험하고 오신 분이에요, 저분은. 임사 경험 같은 저거 찾으니까 저분 거 들었던 기억이 나요. 테드 강연. 테드. 네네. 네. 늘 그죠. 네. 그런 쪽으로 잘 자꾸 맞으니까. 알고리즘이 네. 안내하는 대로. 네. 예,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저 뒤쪽 부분에 가서는 조금 읽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모호한 여러 가지 4가지의 뇌 캐릭터 중에서 4번 유형이 있어요. 그 유형으로 마지막 부분을 쓰신 거예요. 아마 이 부분 제가 읽으면서 더덕님이 좋아하시겠다 이 부분. 읽어봐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캐릭터 4가지를 가지고 이분이 나누어서 각각의 성격 유형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이 4가지를 얼마나 잘 조합되게 살아야 하는가를 본인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뇌과학으로 이렇게 유형을 나눴다고 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네. 그럼 뇌과학의 정의를 좀 뭘까요? 뇌과학은 저는 네. 아까 뭐 MBTI, 뭐 애니어그램 이런 거는 그러면 심리학, 행동 패턴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 구분이 어떻게 접근하는 건지. 우리가 정신 기능으로 하는 걸 우리가 보통 보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심리학이라 하는데 심리학 안에는 여러 가지 분류가 있거든요. 네. 그 분야 안에 보통 성격 심리학, 상담 심리학 기준으로 얘기하는 걸 대부분 다 우리가 뭐 MBTI나 뭐 그렇게 5대 성격 유형? 성격 유형 가지고 나누는 거 아니면 뭐 에고라든지 뭐 스포 에고라든지 이드라든지 이렇게 그 다 상담 심리학 중심이거든요. 네. 근데 저분은 신경 심리학. 그러니까 원래는 뇌과학이라는 용어는 없고요. 신경심리학 또는 그냥 신경과학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냥 우리끼리 그냥 말 만들어서 신경과학이 더 잘 알아듣는데요. 신경과학은 심리 분야가 빠진 거예요, 또. 신경과학, 근데 뇌과학에서는 심리도 들어간다. 심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포괄적인 건가요? 교차 지점이 있는 거죠, 심리라는 게. 근데 신경과학은 그야말로 같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신경과학은 좀 더 생물학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 신경심리는 심리학을 바탕으로 신경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비중적으로 훨씬 많죠, 심리적인 측면을. 인간의 행동과 정서와 욕구를 연구하기 위해서 신경을 갖다 댄 거고, 이쪽은 병리적 증상에 대해서 알아내기 위한 거고, 뭐 일종의 생물학적인 김경일 교수님이 인지심리학이잖아요. 그게 약간의 그 심리학을 뇌의 어떤 구조적인 거 인지와 좀 연관을 시킨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완전 인지만 한 거는 그건 교육이나 학문 분야죠, 또. 심리가 빠져버리면. 그치. 네, 조금 더 기초 학문 같은 거죠. 예리한 질문이셨어요. 그래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뇌과학 그냥 그냥 쉽게 생각하면 뇌과학을 연구하나 보다, 뇌를 연구하나 보다 하는데 끝내 근본 목적은 인간의 행동과 욕구와 성격과 뭐 행동 패턴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게 마음인가, 우리가 마음을 생물학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마음이 어디 있냐, 뇌의 작동이다라고 얘기하고 관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패턴 이런 관심도 많고 보통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 그냥 뇌과학 언젠가부터 막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되게 딱딱하고 별로 왠지 어려울 것 같은, 뭔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직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된 학문 아니에요. 1970, 80년대부터 좀 대두되기 시작하고 활발하게 연구가 많이 된 건 8, 90년대. 우리나라는 한 2000년 전후에 조금 대두되면서 그러니까, 얘기가 오고 가고 최근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했지. 90년대만 해도 그렇게 학교에서 과목 중에 그냥 한 과목 정도만 있었지. 한국에 지금도 관련 교수님 많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순수하게 신경심리학 관련 교수님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고. 그리고 뭐 찾아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외 도서를 갖고 리뷰하거나 이런 거 갖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런 학회 세미나도 굉장히 어렵게 나와 있지. 그 학술적인 얘기만 나와 있지.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대중에서는 뇌과학 그래서 그래서 들어가 장동선 보면 교수님 조금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죠. 근데 또 뇌과학 그러면 결국에는 명상해라 이렇게 연결이 되던데. 그게 네. 명상은 더 많이 오랫동안 연구되어 있고 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뭐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마 굉장히 표피적인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를 다쳤냐면 좌뇌 전체 이게 선천적인 뇌 그 혈관 기형이 있었대요. 근데 이 나이 때 그냥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표현으로는 나의 좌뇌가 피에 적셔져 옴을 느꼈다. 이 피가 적셔져 옴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아마 그러면서 좌뇌 전체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 당시에 119에 전화하거나 또 동료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손을 움직여서 전화기 버튼을 누르는데 숫자가 잘 기억이 안 나고 내가 이걸 조작할 수 있을까라는 현실감이 없어지고 내 손이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상대방이 같은 동료가 받았는데 자기가 언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난 분명히 의식해서 표현하는데 거의 뭐 동물의 울음소리에 가까운 표현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우반구에서 처리만 하고 있는 거 느낌만 받아들이고 있는 저쪽에서 뭔가 다급하게 나한테 묻고 있고 난 알아들을 순 없고 이게 이제 좌반구의 기능이 무너지는 그걸 낱낱이 이제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와 되게 신기하다 내가 뇌과학자인 내가 이런 체험을 하다니 하면서 되게 즐거웠대요 한편으로. 진짜 보통 분은 아니시네. 아. 네. 네. 그래서 저 책을 그 장면 보시면 알겠지만 브로카라고 해서 언어를 표현하는 능력, 메르니케라고 해서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이제 신체 경계선, 그리고 시공간 이런 것들 다 좌반구에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세상을 지각하고. 근데 저게 안 되니까 전화를 하고 번호를 입력하고 모든 이 세상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좌뇌 인지 기능을 상실하는 체험을 통해서 그럼 남아있는 건 뭔가? 우반구밖에 없잖아요. 우반구로 사니까 이제 진정한 내 모습. 그러니까 좌반구는 세상을 살기 위한 도구잖아요. 그 도구를 내려놓고 나니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그 기분 속에 살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이렇게 두 분을 만나게 되다니. 아니 근데 저도 바보 될 것 같은데. 그게 바보라는 개념도 좌반구에서 설정해 놓은 개념이겠죠. 그죠? 그렇죠. 아, 그리고 저게 저렇게 막 구체적으로 막 어렵게 설명하지만 풍 온 거 아니에요? 풍. 와 되게 구체적이다. 야 진짜 멋지다. 좌반구에 풍이 온 거죠. 맞아요? 풍이 왔죠. 인지 기능에 풍이 왔죠. 아니 근데 평소에 우리 그냥 이웃에서 풍 온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거의 이제 인생 설계를 다시 해야 되더라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고 사회생활도 멈추고. 우리가 풍이 왔다는 건 대부분 다 육체적인 측면에서의 용어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인지적 측면을 조금 더 배제하고 물론 인지적으로도 떨어져요 당연히. 많이 떨어지던데요. 근데 우리가 보통 풍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못 움직이거나 뭐 손떨림이 있거나 물리적인 걸 더 많이 비중을 두는데 저분은 어쨌든 몸에 풍이 온 건 얘기하지 않았어. 잘 모르겠어요. 뇌만. 저 정도면 몸에도 왔을 거야. 왔을 거야. 막 근데 이 책에서는 그 얘기 나와 있지 않고 난 내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막 그 책에 자세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하시다 어쨌든 어쨌든. 휠체어 앉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처음에 보니까 8년 동안 이걸 훈련했다 재활했다 했으니까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서 회복되면서 인간의 뇌 안에는 4가지의 자아 캐릭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4가지의 자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이분은 본인의 가설로. 그래서 그 4개를 잘 어우러지게 쓰면서 우리는 홀 브레인 전뇌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끝내는. 그래서 이 4가지 캐릭터가 뭐냐면 캐릭터 1번은 좌뇌 사고형. 어머나 저게 왜 저렇게 됐을까요? 캐릭터 2번 밑에 껴. 제가 오타예요 저거. 네. 좌뇌 감정형. 네. 오른쪽 위에 거는 캐릭터 3번 우뇌 감정형. 네. 캐릭터 4번은 우뇌 사고형.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뇌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좌우반구에서 위에 두정엽 부분 나와 있던 부분은 대뇌 피질 관련되어 있죠. 저게 사고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캐릭터 1번, 4번
이 사고 중심이에요. 뇌 깊숙한 곳에 있는 게 캐릭터 2번, 3번이죠. 저게 더 좀 더 원시적인 상태로 있는 거겠죠. 저 부분이 감정을 담당하는데 좌측에 있으면 좌뇌 사고, 좌뇌 감정. 우측에 있으면 우뇌 감정, 우뇌 사고 이렇게 되겠죠. 1, 2, 3, 4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치 아픈 좌뇌 얘기만 할 거예요. 네. 좌뇌 얘기만 해도 그냥 뭐 얘기 나누다 보면. 그래서 물음을 던지셨어요. 생물학적 관점에서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사고형 생명체인가 아니면 생각하는 감정형 생명체인가 고르세요. 뭐가 다르지? 감정 먼저인가 사고 먼저인가? 네. 바탕이 어디인가. 바탕이 뒤에 있는 게 바탕이라는 거죠? 그렇죠. 생각하는 감정형 생명체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되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왜냐면 사피엔스라든지 그런 책을 보면 굉장히 인간의 사고와 소통 능력 이런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생물학적인 진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때도 보면 변연계 이제 그 감정적 측면에서 뭐 고차원적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사고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 책 말고 뜻밖의 뇌과학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뇌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밥 먹으려고. 일단 생명 유지하고 그다음에 생명 유지가 1순위 아닌가요? 필요한 게? 이게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뇌가 먼저 발달되어 있진 않았거든요. 우리가 그 물고기의 뇌에서 양서류 파충류에서 이렇게 진화가 되잖아요. 그럼 몸이 먼저 발달해 있다는 거. 소화기관부터 먼저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근데 소화를 시키고 또 소화시키는데 뭔가 외부에서 뭐 들어오니까 얘를 막아야 되고 그럼 얘를 피해야 돼. 얘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얘를 피해야 되고 거르긴 걸러야 되고 그러니까 소화기 안에서 조금 분화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다른 또 뭔가 장치가 들어와야 되고 장치가 생겨야 돼. 분화돼야 되고 뭔가 복잡한 게 조금씩 생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막 충돌 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조그만한 그냥 반장 같은 애가 들어온 거지. 너 1번 먼저 하고 너 2번 하고. 그러다가 이 반장이 좀 그 구청장처럼 좀 커진 거죠. 그럼 시장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조직 전체를 관장하는 사령탑, 관제탑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서는 되게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뇌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몸을 조절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조절해서 살기 위해서 뇌가 존재하는 거다라는 걸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 진짜 동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뇌는 그냥 살아있다면 그 존재에 적합한 행동을 적합한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잘하고 있는 거네요. 그냥 우리 모든 존재는 다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좀 해라 하는 거는 뇌에 되게 부수적인 역할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팔다리 이렇게 조차하면서 잘 움직이고 호흡 잘하고 재채기 잘 해내고 이러면 잘 살아가는 거. 아무거나 줘 먹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는 거더라고요. 애들 뭐라 하면 안 되겠다. 그 생각하려고 하는 거 자꾸 부수적인 걸 하라고 하기 때문에 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수적인 걸 자꾸 쓰니까 자꾸 에너지를 더 많이 갖다 끓여야 되고 그러니까 피곤하고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설탕을 자꾸 당분을 먹게 되고 본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항상 24시간. 거기다 자꾸 의무를 다른 걸 얹으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모두에게 이걸 알려서 위로를 우리는 훌륭하네.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만 생각해도 돼. 너무 남아 돌면 조금 하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도 마찬가지 맥락이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감정형 생명체라는 건 우리가 그 와중에 이제 느끼는 그 동물적으로 원시적으로 느끼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끝내는 우주와 합일되는 이 느낌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좋겠다. 근데 잘 보면 너무 잘하고 물고기들도 우주와 합일감이 있죠. 그 바다와 내가 합의를 나와 바다의 경계가 없지 않을까요, 물고기들은. 그렇지. 그래서 아주 작은 생명체와 큰 우주는 하나다 뭐 이런 하여튼 뭐 그랬 잘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지금? 네네네. 이거 어차피 직선 방향은 없어요. 아니 윈터마인드님은 우주가 하면 조금 힘들어지죠, 맞아? 지금 어쨌든 저 방향이 없어도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 맞아. 근데 우주에 가면 직선적 방향이 없고 그쵸. 시간과 공간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대로 해도 돼. 아무렇게 해도 돼요. 좌표 같은 거 안 찍어도 돼.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저에 대한 개념이 조금 모호했던 게 있었거든요. 항상 그게 잡혔어요. 요 말고 다음번 나올 우방구에서 제가 보고 내가 어디서 내가 자꾸만 나에게 걸렸나 보니까 우방구에서 제가 아주 강력한 우방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강력한 좌방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왜 자꾸 이상한 게 자꾸 나오지 하니까 보니까 우방구의 감정형이 심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나의 색깔 중에서 이렇게 그게 민트의 그 파랑색에서 얹어지는 노랑과 하얀색 그렇게 분출되는 감정형이었는데 워낙 현실적이고 여기 현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좌뇌가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좌뇌 사고형이 떠오르는데 제가 20대 때 좌뇌 사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 되돌아보니까 우뇌 감정형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사이드 아웃에 그 맨날 즐거운 애 있잖아요. 조이? 예. 그게 제가 한 10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좋았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차하면 좌뇌 사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어떤 모습이냐고 하면 그냥 우리가 흔히 저 영어만 보면 아시겠죠. 자아 정체감의 핵심적 요소예요. 좌뇌 사고형이. 저게 이제 개별적 존재.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제 세상을 세부적 요소로 지각하는 거. 자아 정체감이라 함은 세상에서 나를 개별화시켜서 감을 잡는 거잖아요. 어떤 뭐 물리적인 거든 어쨌든 형언할 수 있는 걸로. 그렇죠. 그래서 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은 무작위적인 그 앞뒤 서열과 시간과 공간이 없는 우주에서 질서를 잡고자 애를 쓰는 존재이고 캐릭터이고 그리고 분류와 구분, 차이. 그러니까 너, 나, 위계 이게 생기는 거죠. 좌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계관이나 신념 체계가 형성돼요. 이 좌뇌 사고형으로 인해서. 그래서 문명이 발달되고 삶이 진화되고 그리고 뭔가 순서가 있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인 가면, 페르소나, 칼 융이 말하는 저 페르소나가 가장 좌뇌 사고적인 게 아닐까. 근데 제가 왜냐면 이 상담 심리를 하면서 제가 예전에 20대 때 엄청 좀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런가 제가 보기에 그럴 수 있어요. 엄청 막 이렇게 있어 보이려고 말하는 과하게 얘기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게 되게 싫어서 그러니까 안 그게 어울려서. 왜 싫을까? 그게 안 어울리죠. 그게 왜 싫을까 보니까 저 가장 밑에 운의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순수하게 그런 거 다 싫어하는 밑바닥에 깔려있던 거예요. 그래서 상담할 때 엄청 막 차려입는 그 가디건과 정장을 차려입다가 나갈 때는 운의 감정형으로 입고 반짝이와 끝나시 입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하면서 나 왜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걸까? 네 가지 캐릭터 중에서 사람들은 다 섞여 있어요. 이렇게 특정 캐릭터가 뭐 물론 많기도 하지만 섞여 있겠죠. 누구나 다 이렇게 비중적으로. 그래서 저는 보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보니까 그 딱 5대5로 있었던 것 같아 보니까 그 시절에. 지금도 이거를 깊게 잘 써야지 하는 건 깊게 분석해서 잘 내보여야지 하는 건 좌뇌 사고형이고 운의 감정형은 그만해 피곤해 이 정도면 됐어 예쁘잖아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굉장히 극명하게 반반인 거예요. 맨날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극과 극이. 예. 그러면 여기서 극과 극이 아닌 거는 그럼 몇 번하고 몇 번? 캐릭터 그러니까 몇 번이랑 보통은 몇 번? 좌뇌 사고거나 운의 사고면 같은 사고기 때문에 덜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좌뇌
좌뇌 사고나 좌뇌 감정은 어차피 좌뇌이기 때문에 또 통일감이 있어요. 전 네 개가 다 반대잖아요. 지금 좌뇌의 사고의 우뇌의 감정이거든. 굉장히 대립되는 측면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이제 제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굉장히 어떤 거 보면 이게 심리학 공부하면서도 칼 융의 되게 깊은 부분을 막 공부하다. 아우 그만해. 아우 뭐 이런 거 그냥 놀아 나가서 놀자 그냥. 반짝거리기 좋잖아. 정말 대비되지 않아요, 진짜. 보통은 같은 색깔로 이렇게 갖고 있거든, 보통은 다. 이 책 어렵죠? 안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 갑자기 않아요. 욕심 났어, 책에.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요 감정. 근데 같은 얘기를 반복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페이지마다 다 내 얘기인 게 있어요. 본인 캐릭터 맞으면. 그러니까 왠지 있을 것 다 같아. 내 얘기. 그 애니어그램 책 읽을 때 보면 어떤 페이지 보면 자기 거라서 다 읽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지난번 민트님이 저한테 뭐 얘기해 주신 거 있는 것 같은데. 뭔가에, 여기 이 책이었던 것 있어요. 같아요. 있어요. 네네. 그러면 여기 좀 맞으실 것 같아요, 아마. 그 삼김님도 여기 좌뇌의 형이 좀 있거든요. 좌뇌 사고형이 있기 때문에 네. 힘들 거예요, 삶이. 그런 체계와 분류와 차이와 딱 기준 네. 그게 있으니까 저기에 그 페르소나를 써야 되는데 벗었다 썼다 힘든 거죠. 가면을 쭉 쓰고 있으면 되는데 네. 자꾸 밑에 다른 게 올라오거든.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기피디님 잘 맞으시죠? 뭐가요? 좌뇌 사고형. 이건 진짜 잘 모르겠는 게 아주 옛날을 생각해 보면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한쪽으로 간 것 같은 느낌이 더 강하게 들어서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이게 후천적인 건지 선천적인 건지 모르겠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기피디님도 되게 두 가지가 굉장히 저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늘 이러다가 갑자기 이래. 이런 게 있어요. 그 민트마인드님이 난 늘 이렇게 사는데 갑자기 이렇다. 이게 두 개가 저는 딱 5대5예요. 페어가 안 되잖아요. 기피디님도 늘 약간 딱딱딱딱 맞아떨어지게 되게 논리적으로 뭔가 사고하는 것 같잖아요. 네.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애같이 뭔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아까 되지? 말씀드렸듯이 분리하지 마세요. 비율이 큰 거지. 나머지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비중이. 기피디님은 한 6대4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아주 크진 않고. 7대3 아니고? 아니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있을 때 보면 편하게 있을 때? 6대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이 같은 모습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요 다음번에 건데. 어쨌든 그 좌뇌 사고형이 사람을 추진하게 만들고 앞으로 뭔가 우리가 직선적, 이렇게 시간적, 공간적 상황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적합한 틀에, 이 틀에 잘 적합하게 적응하고 사는 유형이에요. 저 유형들이. 그래서 저 유형이 빠져버렸죠. 이 교수님이 지금.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룰루랄라 맨날 좋은 거예요. 근데 살긴 정말 마지막에 편하겠다. 이분이 점점 이제 개선되어 가면서 재활도 되고 인지 기능도 돌아오면서 한편 망설였대요. 이 좌뇌 기능을 그냥 영원히 둘까? 이렇게 좋은데. 그거 이미 돌아온 거 아니야? 그런 분석이 되는 거는? 그렇죠. 이미 분석이 이미 좀 많이 돌아왔죠. 그래서 많이 갈등했다 하더라고요. 굳이 이걸 재활해서 그 빡빡한 현실에 다시 들어가야 될까를 많이 고민했다 하시더라고요. 뭐 그럴 것 같아요. 좌뇌가 빠져버리면 세상 살기 좋을 것 같긴 해요. 그 어르신들 조금 치매 걸리면 저게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복하죠. 오래 세상. 사시잖아요. 맞아요. 많이 드시고 늘 기분 좋고. 맞아요. 근데 옆 사람만 피곤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전 그렇죠. 그 옆 사람 피곤한 그거만 빼면은 되게 행복하죠 본인은. 그래서 그렇게 살면 우리가 다 물고기 같이 그냥 바다에서 헤엄치고 살면 되지 뭐. 네. 그 다음에는 이 좌뇌 감정형이 파충류에 대해 요 부분들이 아마 방금 말씀하신 거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경직되어 있고 자동 반사적이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강박이 1순위예요. 그 편도체 그 변연계라는 게 편도체와 해마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또 띠랑 이런 게 같이 있는 건데 나의 캐치프레이즈는 나는 안전한가 항상 굉장히 중요하죠. 저것도 있으시잖아요. 저거 누구나 다 있죠.
누구나 다 있는데 이제 몇 퍼센트냐 했을 때 아까 5대5라고 하셨는데 얘도 꽤 있는 것 같아. 저게 아마 한 10% 정도일 거예요. 아. 생활하면서 저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많이 나오진 않아요. 개 봤을 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개 봤을 때, 개를 좀 보면, 요즘 조금 덜해, 그것도. 그것도 극복하셨구나. 아까 캐릭터 1번 얘기하다 말았는데, 네. 그 캐릭터 1번은 나이가 들면, 캐릭터 4번으로, 아까 운의 사고형, 우주와 합일되는, 그 제가 자꾸만, 언제부터 자꾸 명상을 공부하고, 이게, 저 안의 사고형들이 거의 그쪽으로 간대요. 그 체계를 잡다 보면, 자입할 필요가 없겠구나. 끝내는, 그게 끝까지 가다 보면 세상과 합의가 돼야 되는구나를 느끼면서 우주와 합체감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걸로 간다 하더라고요. 네. 요가하고. 근데 캐릭터 E는 계속 저렇게 간대요. 이게 강하신 분들은. 이 사람들은 감정 탐지기가 비중이 큰 거예요. 뇌에서. 그리고 이제 불안, 공포가 가장 크고 이걸 계속 탐지하는 게 이 사람 캐릭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개체에게 주의 집중을 유도하는 거예요. 뭐 저기 다 안 좋은 말만 있는 것 같은데. 안 좋을 수 있는데 저게 필요하죠, 얘가 살면서.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 불감증. 이분이 지금 이 질 볼트 테일러 박사님이 이것도 없어진 거예요. 이것까지? 이것까지 다 없어진 거죠. 자네가 다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편도체가 있어야만 경보음이 울리고 그래서 내가 좌뇌 사고형이 뭔가 조절을 하고 이만하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조절이 안 되는 거죠. 폭주할 수 있겠구나. 네. 그리고 이제 그 편도체가 경보등 울리잖아요. 그러면 해마가 정지가 돼요. 그래서 어릴 때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던 아이들 같은 경우 공포감이 크면 인지 기능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저 해마, 기억 관련된 기억 세포 모여 있는 그 부분들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과 긴장 때문에. 그 기억을 잘 못하나요? 기억을 잘 못하죠. 저는 기억을 잘 못하는 건 확실히 있거든요. 저도. 자꾸 까먹고 네. 아니면 특정 장면에 그걸 아예 싹 다 지워버리죠. 근데 저는 안전에 대한 약간 뭐 불안 이런 거에 대한 무딘? 잘 모르는 그게 그런 게 또 있어요. 저 안전이 아니고 분명히 안전에 대한 그 감각이 되게 예민하신 게 있어요. 그게 물리적 안전이 아니에요. 물리적 안전 말고 나의 정신적 안전을 위협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맞아. 그거 있어요. 저게 없어서 또 사람마다. 정신적 안전. 어떤 안전이든 간에. 간에. 물리적 안전을 말하는 건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 저걸 이용해서 공부를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위협이나 공포감을 주면서 그 해마 기능을 바짝 그냥 이렇게 기억을 시켜버리고 특정 장면에서 이게 뭐 공산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 주입시킬 때 엄청난 공포를 주면서 그것만 기억하고 다른 거 백지 상태로 되도록.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저걸 이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캐릭터는 가만 놔두면 계속 경보등 울리면서 투덜대고 징징대고 그리고 뭐 혐오감 느끼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속임수 쓰고 죄책감 느끼면서 또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애기들 저렇게 하면서 엄마 미안해요 하고 또 하잖아. 맞아. 굉장히 유아적 태도 징징거리고 이게 이제 칼 융에서 말하는 그림자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있잖아요. 하이드 지하 밑에 숨겨둔 하이드잖아요. 근데 걔를 계속 가둬두면 어떻게 되나요? 분명히 폭발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 그 이런 개념들 나오죠. 예전에 스머프 그 투덜이 투덜이 스머프. 근데 모든 장면에서 사람들이 왜 그런 캐릭터를 넣어놓냐면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거든요. 얘를 자꾸 눌러놓으면 얘는 인간 전체에 이렇게 퍼지면서 스며들게 만들어요. 정신기능을 마비시켜요. 절대로 가둬놓을 수가 없는 약간 기체 같은 느낌? 공기 같은 느낌? 그렇네.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얘를 잘 다스려야만 나머지 세 개가 작동을 잘하지 얘를 밟아놓고 박스에 가둬놓으면 진짜 공기처럼 스물스물 빠져나와서 잡아먹어요. 나머지 반구의 캐릭터들을. 그래서 이 박사님이 써놓은 그 책이 제가 색깔 칠해놓은 게 있는데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기 조절을 중시하고
중시하는 이성적이고 인지적인 좌뇌 캐릭터 1은 아름다운 존재이긴 하지만 감정들을 무시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묵살하라고 훈련한다면은 막힌 하수도에서 물이 새어나오듯이 그 감정들은 어떻게든 새어나올 것이다. 그래서 캐릭터 2의 감정적 고통을 귀기울여서 들어야만 한다. 이게 뭐냐면 그 정신과 가면 신체화 증상이 있어요. 강박이 있죠. 네. 맞아. 계속 닦거나 이런 뭐 몸에 벌레가 기어온다는 등 아니면 계속 정신 뭔가 마비가 온다든 아니면 우울감이 온다든 등 난 이런 스트레스 식으로. 받으면 위가 멈췄었어요. 예, 정신 신체화 증상이에요. 음. 그리고 틱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그리고 뭐 손톱 물어뜯거나 아니면 뭔가 배 아프거나 심지어 탈모가 가장 크겠네요. 아, 원형 탈모로 예, 보니까 맞네요. 몸이 다 나타나요. 어. 장이 안 좋다거나 뭐 어떻게든 다 나타나게 돼요. 그치. 근데 쟤는 받아줘야 돼요. 건드리면 안 되도록 저걸 막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좌뇌 사고형들은 좌뇌 감정형을 잘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안 좋은 얘기잖아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처박아 놓으면 반드시 복수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도 저기서 위쪽보다 아래쪽 감정 탐지기에서 수치감, 죄책감 이런 거는 정말 장착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게 도덕적 기준이고 네네네. 약간 그런 게. 그러니까 수치감, 죄책감을 느끼는데 그 밑에는 사실은 본인이 저 투덜대고 징징대고 뭐 질투하고 이렇게 속이고 분노하는 그 모양에 대한 나의 그 페르소나가 자꾸 누르는 거거든요. 그치. 사실 그거를 드러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회개하러 가고 해야 되는데 그건 틀린 거야 하고 하이드가 계속 나오려고 하는데 지킬이 계속 하이드를 제어해놓고 이제 문 잠궈 놓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좌뇌 사고가 많이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저런 것들도 꺼내서 놀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유형이든 간에 자기 안에 있는 걸 누르는 거는 감정을 누르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엇이었든 그거를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걸 누르는 거는 저는 감정 누르고 이런 거 다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공통적인 이야기를 재밌어하는 게 있죠. 성에 대한 이야기, 똥 이야기, 그리고 욕하는 거 다 재밌어. 누구 욕하는 다 재밌어 하잖아요. 저게 우리가 많이 이렇게 눌러놓은 좌뇌 감정을 누군가 건드려주잖아. 그게 시원한 거예요. 남이 건드려주기 때문에. 근데 왜 나는 그게 안 시원하지? 그걸 많이 누르시는 누르고 것 같아.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별로, 그러니까 누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난 그런 게 오히려 더 불쾌해. 그러니까 그거는 내 감정적으로 인간이면 다 밑에 기저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쾌하다고 느끼는 것도 이미 내 사고에서 다 눌러놓은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어릴 때 나의 경험으로 난 욕하는 게 싫고 폭력적인 게 싫고 그럴 그런 거야, 거에 아마. 너무 피해를 많이 받았다 맞아요. 생각하니까 그런 건 다 약간 나쁜 거, 나쁘다. 좋지 않다. 그걸로 인한 쾌락보다 그 시기에 고통이 더 커. 감정이 더 맞아요. 그렇지. 그 편도체 경보가 올리는 거죠. 그런 것만 있으면 바로 약간 딱 경보가 올리면서 그때의 기억들, 그 해마로 인한 그때 강력한 기억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게 그 카타르시스보다는 위협감이 오는 맞아요. 거예요. 더 그럴 수 싫어요. 있겠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조건이 된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저런 그냥 순수한 감정이 누군가가 말로 해서 긁어주니까 내가 이제 욕해야 될 그분을 누군가 딴 사람이 해주는 거죠. 아니 그럼 순간 스님 신부님 어떻게 해요? 자기들 하시겠죠. 딴 데 가서. 근데 스님 신부님 아니 그럼 신부님은 술을 많이 드시고 어떻게 담배도 피시고 하시던데 스님은 스님들 그렇게 뭐 신자들한테는 그렇게 하시지만 자기들끼리 뭐 욕할 수도 있죠. 그런가? 그 법륜스님 굉장히 짓고 날리면서 돌직고 예. 욕보다 더 심한 그러면 그분을 왜 좋아하고 사람들이 시원하게 해주거든요. 자기가 못할 얘기를 이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사회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유아적인 언행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라 해도 못할 거예요 아마. 이미 많이 커 있기 때문에. 근데 애기들은 하거든요. 근데 하나도 그게 뭐 틀린 것 같지 않고 그게 가장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초등학교 1, 2, 3학년 때죠. 요거 엄청 배워오잖아요. 오래 가던데 오래 가죠. 고등학교까지 막. 근데 그게 사회화가 덜 된 거죠. 사회화가 된 한
20살 좀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렇게 욕을 대놓고 많이 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잘 하라 해도 이상 잘 안 나와요. 네. 하라 해도. 근데 진짜 제가 옛날에 교통사고를 하여튼 냈는데 그분이 저한테 엄청 세게 막 자연스럽게 욕을 하시는데 나도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나가는 거 이게 길이 안 닦여 있어가지고 나도 이때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 게 몇 개 없고 이게 길이 안 나와요. 아 진짜 평소에 좀 잘 쳐줘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에 와서 화가 나는 거 계속 그 순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순간의 감정. 근데 나는 그게 힘들다 보니까 기피디님은 뭐 그런 상황, 운전하는 상황에서 누가 이렇게 확 오면 화를 내거든요. 난 그게 너무 불편한 거야. 아, 운전하면서 왜 그러니까 그 화를 내지? 안전에 대한 그게 계속 올라오는 거야.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차라리 나는 그때 그냥 보내줘. 그게 더 편해. 욕할 게 뭐 있어. 지 성격대로 운전하네 이러고 그냥 보내줘. 이런 생각인데 옆에서 이제 본인의 감정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난 힘들어.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본인의 순수한 감정을 꺼내본 적이 없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저런 감정들을 왜냐면 그 위에 벌써 이미 그 경보등이 켜지는 조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다 갖고 있는 저 감정들을 아기 때부터 아마 한 번도 꺼낸 적 없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꺼내기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폭력 영화를 못 보는 거예요. 그거 너무 싫어요. 그거는 사실 아마 여자들의 성향상 아니에요. 잘 봐요. 동물들 성향상 오빠가 들어있나 그 안에? 그냥 폭력 뭐 너무 피나고 이런 거 싫던데 무서운 그런 거 잘 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여자들이 이게 뭐 공격적 성향이 좀 적기 때문에 근데 남자들은 여차하면 저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하죠 남자들 여자보다는. 훨씬 더 동물적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남자들 동물적이에요. 그 잘 보나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들어오면 얼마나 씹어요 또 우리 여자들은 또 말로 계속 공격하잖아. 말로. 곱씹고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하면서 말로 곱씹으면서 길게 가고 남자분들 그 자리에서 바로 되게 쇼부를 보죠.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맞아요. 어쨌든 저런 감정들 사실 만약에 누군가에게 정말 너무 억울하게 택도 아닌 아줌마 하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쌍욕을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기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존댓말 써면서 그쪽은 계속 나 쌍욕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인지 부조화도 있고 감정적으로 내 거를 꺼내 본 적이 없는데 저런 감정 꺼내 본 적이 없는데 그게 집에 오면 이 분이 안 삭혀지죠. 그래서 저 뭐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혼자 글이라도 써봐야 되죠. 그럴 수 최근에 있겠다. 들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가 선악 구별을 그렇게 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만들 때 선악 구도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 쪽에서 온 우화 중에 하나가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로 알고 있는 그 자라와 네. 거북이죠. 토끼 간 이야기. 네. 근데 그게 인도에서 올 때는 그 뜻이 아니래요. 그게 그 고민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토끼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자기 살아야 되니까. 근데 자라는 또 자라대로의 자기 목적이 있었고. 맞아. 여기서 서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각각의 롤이 있었고 각각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근데 그게 인도로 가면 더 심하대요. 그 배경 설정 자체가.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충돌이 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이게 선악이 있냐. 근데 우린 선악 구도가 쉬워. 그 부분이 아마 오늘 말씀드리는 그게 그 운의 사고형 이 모호하고 불분명하고 모든 것이 그 연속선상에 있고 합일될 수도 있고 그 개념을 사람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닿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어서 아마 맞아요. 흑백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네. 선악 구도를 잡고. 편하거든 그게. 그렇죠. 대중을 다스리기 편하고 그치. 이야기하기 편하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게 제가 자기계발서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동시에 보는데 부정적인 부분이 누르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부분은 이것도 선악이 들어가는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가치 판단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성향들 중에서 네 가지 뭐 지금 여기는 네 가지의 성향들 중에서 내가 선호한 성향이 있는데 내가 왜 선호할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선호하는 이유도 외부에서 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부의 소리를 기울이라는 게 아까 여기서 최종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4번 캐릭터.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그 4번 캐릭터로 지금 3, 4번 캐릭터로 기분이 좋은데 굳이 그런데 3, 4번 캐릭터만 있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고 본인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계가 모호하고 그리고 진행이 되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이 현실을 살아가기에는 부적합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분도 그냥 선택한 것 같아요. 어차피 4가지를 다 갖고 내가 태어났고 하나가 이 반쪽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는 완전한 생명체가 아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데 뇌는 기본적으로 내 몸, 신체를 살리기 위한 데 집중이 돼 있잖아요. 걔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게. 근데 사고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필요한 부분을 또 생각하게 만드는 영역이 있으니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있다 보니 그걸 조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본인이 느꼈다라는 게 이분의 이 과학자분의 얘기신 거죠? 네네, 그런 부분도. 그리고 저는 만약에 저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만약 이렇게 나를 옥죄는 옥죄일 수 있죠. 자반구들이 나를 잡아주는 나의 경계를 잡아주잖아요. 크게 없고 우방구적 성향만 갖고 되게 즐겁고 일단 그 우방구 감정형은 일단 키포인트가 난 계속 즐거워요. 난 계속 재밌고 그리고 좀 약간 조증? 그럼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운전해서 나올 때 그 이유 없이 계속 기분이 좋아요. 뭐 어릴 때도 그랬는데 지금 좀 그런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가 싶은데 왜 이러지 싶은데 그래서 아침이 되면 제가 머릿속에 막 머릿속으로 돌아가면서 막 상상도 많아지고 그 에너지가 쫙 올라오면서 전화 몇 통 하면서 운전하면서 음악 틀고 신나고 혼자 아무 이유 없이. 그게 이제 3번 캐릭터인데, 그리고 4번에 그 우주와 나의 경계가 없고, 세상 만사 다 괜찮고, 평화롭고, 따뜻하고, 행복하고, 낙원에 있는 모양새. 그것만 갖고 살 수 있다 하면, 굳이 자반구를 살릴까요? 아니죠.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 불안이 있으니까 그런 불안감들이 없어지는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사회적인 부분만 싹 사라지고 나면 그렇게 살고 싶죠. 굳이 그러니까 저는 굳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잘 못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혼자 있어도 큰 관계 없고 그러면은 딱 좋은 게 이쁜 곳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나무 패면서 있을지도 몰라요. 극내향형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가끔 곰 나타나면 깜짝 놀라겠지만 그냥 지금 머릿속에 어디가 떠올랐냐면 캐나다 밴프의 그 그림이 떠오른 거예요. 거기 오두막 하나 있으면 난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기피디님은 1번, 2번 선택 안 한다? 선택 안 한다. 할 것 같아요.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면 굳이 거기로 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저랑 반대네요. 그러시구나. 네. 그렇죠. 저 혼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좌뇌가 없다는 범위가 되게 커요. 그냥 뭔가 준비가 돼 있고 이조차도 아니. 노숙을 하든 뭐 엄마 아빠를 못 알아보든 뭐 내 이름을 몰라도 괜찮고 도로 표지만 모르고 나의 신체의 경계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상태예요. 조건이 있는 거니까 좌뇌가 지금 좌뇌가 하는 거죠. 테두리를 지어준 안에 맞아요. 이제 실제 이 사람 같은 경우 여기서 말하는 캐릭터에서는 1, 2번 뇌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보, 기능들이 싹 사라진 거거든. 태초의 인간? 뭐 이런 거. 그런 옷 벗고 돌아다니는 아담과 하와 같은 그 상태인 거겠죠, 아마. 인사이드 아웃을 뭐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조이랑 좀 새드니스가 슬픔이었나? 네. 쟤네들이 좀 약간 대두가 되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때 영화 볼 때도 저 디스커스트 제가 투덜인가 이름 뭐였지? 까칠이. 까칠하고 공포, 버럭이? 버럭. 저는 저런 것들이 더 많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히려. 근데 애기랑 그때 봤는데
우리 애가 애기였는데 뭐가 제일 기억날까? 버럭이. 버럭. 자극적이거든, 저거. 쓸 때가 많죠. 유리 깰 때도 썼어. 그러니까 통쾌했다고 막. 그렇지. 이걸 평소에 누르고 그런 걸 사니까. 안 하니까. 근데 우리가 오히려 주의를 기울이는 건 슬픔 같은 건 주의를 기울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까칠하거나 공포나 오히려 버럭하는 거는 악이라고 생각하죠. 네, 아, 그런 같이 거 판단이 들어가요. 슬픈 거 되게 위로하고 맞아요. 격려하고 하지만 까칠하고 예민하게 굴고 막 버럭버럭 하는 거는 아우 또 버럭한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안 좋게 보죠. 근데 좀 피해를 주니까. 아, 그쵸? 주변에. 타인의 감정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저 감정들을 저는 좀 그때 볼 때도 쟤네들은 그렇게 역할을 많이 안 줬네 싶더라고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포커스를 좀 슬픔한테 많이 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 어린애라서 그랬나? 어린아이였고 그다음에 어른이 되면은 더 많은 애들이 그 뇌 속에 있었거든요. 아직 어린아이라 그렇지. 저런 것들이 조이부터 덜 탄생하잖아요. 맞아요. 순서가 있죠. 맞아요. 조이가 맨 먼저 탄생했고 네. 맞아요. 그다음 슬픔이 나왔나? 슬픔이 나왔는지 아니면 저 피어가 보통은 맞을 나왔는지 거야. 아마. 아 공포가 맞겠다. 그럴 것 조심해야 같네요. 되니까.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저걸 나 보면서 저거 말고도 우리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감정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저거랑 달리 질투 같은 것도 사실 되게 크거든요. 맞아요. 질투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저희 한때는 괴로워요. 질투에 대해서 또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거 어디서 훌륭하십니다. 기원이 왔나 질투는 왜냐면 분류가 안 되거든요. 분류가 안 되면 걔가 기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공포도 아니잖아요. 네. 까칠도 아니고 걔는 버럭도 아니야. 분노 아니거든요. 분노의 아류인 것 같지만 또 다르거든요. 분노랑 또 달라요. 질투는. 근데 애기들이 질투가 한 돌 전후부터 질투를 알거든요. 알아. 엄마가 다른 애기 다른 애 안으면 맞아요. 막 귀여워서 뭔가 자꾸 안기려고 하고 좀 더 지나면 걔를 때리죠. 때리고 막 쥐어뜯죠 머리를. 갑자기 그 푸바오 요새 인기 많잖아요. 판다. 판다? 에버랜드 뭐지? 판다. 그거 왜 한 번도 안 본 사람에서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 막 엉덩이가 아빠 막 때리고 도망가고. 근데 그 쌍둥이 동생 태어나서 그렇게 질투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뭐 그러니까 잘 먹지도 않고. 거의 한 12개월 전에 나타나는 감정들은 거의 원시적 감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투를 가장 우리가 페르소나로 덮은 게 타인의 그 뭔가 성취를 축하하라 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정말 축하를 할까요? 그리고 내가 축하한다고 내가 손뼉치고 있지만 내가 축하하는 게 맞는 걸까를 본인도 모를 것 같아요. 이 잔해가 확실히 구별이 되면 될수록 질투는 확실한 감정이 되겠네요. 아까 그 차이와 변별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근데 이게 잔해가 자꾸 무너지면 뭐 저 사람이 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렇죠. 피아가 구별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도 운해형이면 괜찮은데 그가 극 자는데 난 괜찮아. 네 거에 내 거고 내 거 네 거고 이래가지고 같이 쓰고 막 이래. 싫어하지, 우리 또. 하나인데 이러면 아 그러네. 굉장히 선 그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투라는 감정도 저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또 있을까요? 뭔가 우리가 잘 염두에 두지 않는 감정 분명히 있어요. 근데 강요받는 감정들이 있어요. 저는 질투가 참 강요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도덕을 강조하면서 맞아. 화합하고 뭐 타인과 뭐 타인의 기쁨이나 나의 기쁨처럼. 근데 인간의 기본적으로 그렇게 안 그거 되는데. 아닌 거지. 캐릭터 윤리책이 2가 있으면 있는데 지금 엄연히. 도덕 교과서에 있으면 본성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저도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이면 도덕이나 윤리 과목 자체가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캐릭터 2를 그 뭔가 잘 이렇게 밟아 놓으려고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10계명에 있는 건 인간이 안 된다는 뜻이. 10계명에 있는 건 다 인간이 그렇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계명을 너무 잘 지키시는 분들 몸 병나지 않을까요? 분명히 캐릭터 2를 눌러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몸이 아플 것 상 같아요. 누르는 건 좋지 않아. 그런 사람 또 없을 거예요. 그 살이 나온다는 게 좋지 않은 그게 살이가 암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밖으로는 잘 이렇게 하면서 누르는 게 아니라 소화를 하면서 나온 일종의 똥 같은 거.
약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뭔가 그 성인이 된 사람들은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건 누르는 참 느낌하고 눈물 달라. 나는 그 알맹이 아닐까. 그럴 것 같아. 그거는 맞죠. 그럴 수 쉽지 있을 것 절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악화되면 암이고 그럴 수 있겠다. 네. 아, 성인이니까 이제 사리로. 결석이. 승화됐구나.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좀 넘어서야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캐릭터 일을 잡아놨으면. 그러니까 난 잡는 거 정말 싫어. 그러니까 그게 좋지 않아. 인간적인 걸로는 잡는 건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암이 안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승화, 승화죠, 승화. 네, 네. 승화죠. 얘를 잡아놓은 게 아니고 얘를 승화시킨 거죠. 그래서 잡아놔가지고 갑상선 조금 그러니까. 참으면 안 돼. 참아서. 그러니까 맞아. 엄청 잡았죠.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부지런하게 움직이려고 했는지. 안 그래도 돼, 진짜. 그러니까 되게 틀에 맞춰진, 아직도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습관이 돼서 죄책감은 있는데, 근데 좀 게을러지고 있는데, 근데 원래 좀 본성이 게으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너무 막 옥죄면서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자신을. 사람이 진짜 습관이 무서운 게 내 감정도 습관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해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고 네. 내려놓고 늦게 일어나라 해도 네. 늦게 일어나지 못하는 네. 거. 맞아. 그래서 모든 캐릭터들을 약간 꺼내는 것부터 힘든 것 같아요. 네. 그게 정신적 문제인 사람들은 잘 못 꺼내는 것 같아요. 특히 캐릭터 2가 가장 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저게 정신적인 병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스스로 너무 힘드니까 심리 공부 오래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하고 내가 내 감정을 모르겠는데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있잖아. 뭔가 어디서 그게 뭔가 하잖아요. 그게 뭔가니까 그럴 때 왜 기분이 나쁘지를 꺼내놓고 약간 잠깐 봐요. 그럼 그거의 그 근원이 뭔지가 살짝 보여. 그러면 해소가 돼요. 그거를 그냥 기분이 나쁜데 일단은 넘겨 참아 이러면은 이게 나중에 쌓여가지고 힘들잖아요. 근데 왜 기분이 나쁘지 하고 좀 봐야 돼. 그러면은 본질이 보여. 내가 이게 화가 났구나, 내지는 이게 약간 질투가 났구나라든지 이게 기분이 나빴구나가 보여. 그러면 전에 사고적인 그걸로 있기 때문에 그걸 꺼내서 확인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없으면 내가 어디서 불편한지 잘 못 찾아낼 거야 아마. 그게 없으면 그냥 이번만 느껴지면 답답하죠. 그래서 네 가지 다 조화롭게.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이 네 가지를 적재적소에 잘 꺼내고 그 중에 하나가 특히나 이번 캐릭터가 비상등을 울린다 하면 모두 다 달려와서 회의를 자꾸 하라는 거지. 회의를 자꾸 해주라는 거죠. 좀 이해가 된다. 되게 빨리빨리 분석하거든요. 자기가 뭐가 그런 걸 이번 사고형 감정 뭐예요? 자네 사고형. 자네 사고형도 네. 빨리빨리 어떻게 이렇게 딱딱딱딱 개념화를 맞아요. 시키는 게 잘 돼요. 그래서 막 그걸로 막 설명을 쫙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눌려 있었잖아요. 모호해. 빨리빨리 안 나와. 뭔지 몰라. 근데 뭐 따다다닥 얘기하면 거기서 또 화가 나. 나 이게 아직 분석도 안 됐고 뭔지 모른다고. 나 이걸 좀 한참 비중이 들여다봐야.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지적이고 지금 우주적인 사람들은 그게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데 지금 자꾸만 따다다닥 하니까 지금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특성상. 맞아요. 여하튼 저도 자네를 하면서 재밌기도 했지만 일단 피곤하구나 자네들은. 일단 좀 피곤한 스타일이구나. 오늘가 봤을 때 얼마나 피곤할까 얘들이. 3번은 맨날 재미있는데 4번은 맨날 그 뜬구름 같은데 구름 속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자네들이 피곤해 보일까. 그래서 하여튼 저도 피곤해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네, 좋아요. 이거 딱 하고 나니까 그만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나머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